hensu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책은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입니다. 이번 책 소개 시간에서는 제가 이제 작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이젠베르크의 기본적인 주장했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1901년 독일 출생이고요. 그리고 닐스 보어와 함께 양자역학에서 지대한 공을 세운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는 존머펠트부터 시작해서 가장 첫 번째 스승님이었는데, 존머펠트부터 시작해서 막스 보른, 닐스 보어의 스승님이기도 한데요. 막스 보른, 그리고 마지막에 같은 경우는 결국에 닐스 보어까지 당대의 굉장히 위대한 물리학자들의 영향을 갖다가 받았었습니다. 대표적인 업적으로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너무나도 유명한 불확정성의 원리를 규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핵이라는 것이 양성자와 중성자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장했던 그런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는 이 불확정성의 원리와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을 갖다가 시작을 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 물리학상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젠베르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당시 이제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 이 두 사람을 갖다가 필두로 한 고전 물리학이 있었는데, 이 고전 물리학의 주된 과제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미시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인 거시세계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뉴턴의 역학이나 뉴턴의 어떤 물리학 같은 경우도 바로 이 거시세계 측면에 이제 있는데요. 근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물리학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탐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자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또 원자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좀 활발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세계 사이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소 좀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도대체 그러면 실제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거시세계라는 것에 실제가 있는 것인지, 미세세계에 실제가 있는 것인지, 물질의 또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세계에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식의 거시세계와 미시세계 사이에 어떤 싸움 아닌 싸움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세계를 갖다가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갖다가 연결을 하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빛이 이제 입자냐 파장이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가 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모든 얘기들을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맞춰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서도 과학이라는 것이 고전 물리학자들을 갖다가 필두로 해서 거시세계부터 연구를 갖다가 했지만, 20세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미시에 대한 세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세계에서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 그리고 면밀함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존이 될 수 있는 세계죠. 하지만 이제 미시세계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미시세계에서 같은 경우는 정확한 것이 없다라는 이런 어떤 논조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정확해 보였던 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 되고, 이제 좀 미스테리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미시세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그럼 도대체가 뭐냐? 정확한 것을 갖다가 연구하는 것이 그냥 과학이라고 한다면은, 정확한 것을 갖다가 알 수 없는 게 있다? 불확정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과연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은, 아무리 과학이라고 할지라도 거시세계에서 같은 경우는 그래 명확한 것이 있다라고 해도 미시세계에서 같은 경우는 명확한 것이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명확한 것을 우리가 아예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 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이 불확정성의 원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가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는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걸 뭐라고 주장을 한 거냐?
도대체 미시세계에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게 뭐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하이젠베르크가 부분과 전체에서 들었던 예시를 통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현미경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자라는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선 전자라는 것의 위치나 운동량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선 그것을 일단 관찰을 해야 되겠죠. 뭔가 대상을 갖다가 우리가 관찰을 갖다가 하려면은 빛이라는 것이 그것을 갖다가 맞추고 때리게 되고, 그리고 그 때린 빛이라는 것이 다시 현미경 안으로 들어와야지 우리가 그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자라는 것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갖다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위치량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선 더 많은 양의 빛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빛의 에너지가 많다라는 것은 빛의 파장은 또 짧다라는 것인데, 빛의 파장이 짧아가지고 빛의 에너지가 많다라고 한다면은 그래 좋다. 빛의 양이 많아졌고 에너지가 많아졌으니까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냐면은 빛의 에너지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전자가 받게 되는 간섭의 에너지도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위치 에너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빛의 에너지를 높였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동시에 뭐를 갖다가 의미하게 되냐면 전자가 받게 되는 방해 에너지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자의 운동량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해가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자의 방해 에너지를 갖다가 줄이자, 운동 에너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을 갖다가 해보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빛의 파장을 갖다가 길게 해가지고 빛의 에너지를 갖다 줄이면 되겠죠.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빛의 에너지가 약해지게 되면 또 뭐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냐? 빛의 위치 에너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자라는 어떤 입자, 예시로 든 입자 하나인 것 뿐이지만서도 어떤 입자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동시에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찰을 갖다가 한다라는 어떤 실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 불변으로 우리가 두 가지 대상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설명을 갖다가 들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게 되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을 갖다가 쭉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그래 좋다. 그럼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에 의해서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미경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입자를 갖다가 관찰한다라고 하면은 관찰한다라는 한계 때문에 이런 어떤 불확정성의 원리가 생기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갖다가 짓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닐스 보어와 함께 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을 규명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측정 과정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갖다가 해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확정성의 원리 같은 경우는 그 차원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는 닐스 보어와 함께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다소 좀 철학적이지만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 대상의 존재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식론에서 물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을 갖다가 하고 물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갖다가 하냐라고 한다면, 물질이라는 것이 갖는 물리적인 특성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값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론에서 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은 어떤 말을 갖다가 의미하게 되냐면은, 불확정성의 원리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그래 대상의 물리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측정값이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측정값에 한계가 있다는 게 불확정성의 원리의 얘기였죠. 그렇죠? 그럼 측정값에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곧 뭐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냐면, 대상의 물리적인 어떤 특징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과정에 있어 가지고 무슨 현미경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불확정성의 원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특성
특성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불확정성의 원리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가 관찰에 의해 가지고 불확정성의 원리가 발생을 갖다가 한다라는 것이든지 아니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불확정성의 원리가 발생을 한다든지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 문제냐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뭐 제가 지금 설명을 갖다가 하면서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철학적인 용어들이 간혹 가다가 등장을 조금 했었는데 이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하이젠베르크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물질 대상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 다른 어떤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관찰이라고 하는 행위에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의미가 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점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갖다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을 닐스 보어도 마찬가지고 하이젠베르크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과 전체라는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발생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은 관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근본적인 한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부분과 전체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일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이젠베르크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인 불확정성의 원리도 지금 이제 얘기가 됐고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이 책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갖다가 딱 처음 첫 장을 갖다가 넘기게 되면 이제 서론이 나오는데 서론을 갖다가 읽는 순간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은 이게 조금 과학책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철학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소 좀 철학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제 구성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자서전 비슷하게 이제 쓰여져 있는 책인데요. 자기가 이제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나누었던 어떤 토론, 그런 토론을 갖다가 주고받던 거를 이야기 형식으로 굉장히 잘 풀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등장인물도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자기 기억을 최대한 짜내가지고 잘 썼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서도 정말 이제 토론을 갖다가 하듯이 그렇게 이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친구 중에 또 철학자가 있다 보니까 글을 갖다가 읽어보면은 그 친구의 입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전달을 갖다가 하는 내용들이 철학자의 친구를 갖다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철학적인 얘기들도 많아가지고 약간 조금 이런 얘기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읽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철학자의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과학자가 이제 생각한 그 내용으로서 이야기를 갖다가 풀고 있기 때문에 잘 꼼꼼하게 읽어보다 보면은 정말 철학 원저들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굉장히 좀 단순하게 쓰여져 있고 그리고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본다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같은 경우는 하이젠베르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 특히나 이제 정치적인 생각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었을 때 자기가 지금 독일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어떤 개인적인 고민들,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후대들을 갖다가 위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갖다가 해야 되고 또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도 내가 무엇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좋을지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들도 굉장히 좀 꼼꼼하게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제일 책의 시작인 그 서론부터 시작해서 과학과 철학이라는 것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의도도 있겠지만서도 철학자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철학의 얘기를 갖다가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과 과학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 같은 경우도 첫 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얘기가 이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도대체가 우리가 뭔가를 이해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거시 물리학에서 얘기했던 아인슈타인이나 슈레딩거가 얘기했던 이해의 개념이나 아니면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닐스 보어라든지 막스 보론이라든지 아니면 하이젠베르크가 얘기하는 이해의 개념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어떤 질문을 갖다가 계속해서 던지게 되는데 가만히 얘기를 갖다가 보다 보면은 거시 물리학, 미시 물리학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선택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자역학의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만 살펴보고 이 책의 내용도 조금만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체로 보이는 것은 부분 속에 있는 것이고 부분을 갖다가 보면은 그 전체를 갖다가 볼 수 있다라는 거. 즉 부분이라는 어떤 것이 그리고 전체라는 일종의 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이젠베르크는 장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라고 하는 미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오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엔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가장 부분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 가장 전체적인 것이다. 약간 조금 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메시지가 하이젠베르크가 전달하는 이해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분을 갖다가 보더라도 전체라는 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장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부분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미시 물리학과 거시 물리학이라는 게 완전히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둘 같은 경우는 연결성이 있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갖다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둘은 하나가 돼서 두 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완전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이젠베르크의 이 부분과 전체라는 책은 개인적으로 제가 과학책들을 갖다가 물론 여러 권들을 갖다가 읽었습니다만 그 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아주 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실물을 갖다가 내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도 시간의 역사나 뭐 책을 많이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의 역사나 이런 책을 갖다가 보면은 완전히 선언을 갖다가 해버리죠. 철학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버리게 되는데 닐스 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이젠베르크까지 이 양자역학을 갖다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철학이라는 거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도대체가 우리가 실존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것의 어떤 표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나타나 있는 어떤 성질 감각으로서 우리가 인식되는 어떤 모습들 이런 어떤 실질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실존이라는 것을 완전히 본질과 따로 떨어뜨리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이젠베르크의 얘기에 따르면은 물론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철학적인 용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철학적인 어떤 깊은 논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학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그 주제의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실존이나 본질이나 이 두 가지는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시랑 미시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라는 책은 제가 이제 이미 몇 권의 철학적인 원서들을 갖다가 많이 읽은 상태에서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또 이제 철학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거라든지 뭐 탐구를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느껴지지는 않고 그리고 반대로 또 철학적인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원저들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간에 이 책을 읽었을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글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금방 이제 지루해져 버려가지고 책을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는데 조금만 인내심을 갖다가 가지고 책을 한 권을 다 읽어보시면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지금까지도 양자역학이 주류 과학을 차지하고 있는 걸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아주 위대한 지성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 그리고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갖다가 하고 어떤 마인드를 갖다가 가지고 과학적인 탐구를 갖다가 해야 되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 책이 갖는 의의는 고전으로서 아주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과학책들 중에서 굉장히 조금 손에 꼽히는 훌륭한 책이고 그리고 뭐
얘기를 갖다가 지금 들으셨을 때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